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어, 토론 대회 하면서 같이 읽은 텍스트 기억하시죠? 최후의 임설미, 너만 모르는 엔딩이라는 책의 두 번째 소설인데요. 제가 오늘 책 실물도 가져왔습니다. 이 책으로 정상이란 다수의 개념인가? 라는 주제로 저도 강의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최후의 임설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이 어떤 장르인지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의 소설의 장르라는 것은 이야기를 담는 그릇, 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이해하면, 이야기의 장르를 이해하면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더 깊이 재미를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SF 강연을 가면 그 소설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장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높이는 사전 강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토론 대회에 참가하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대상으로 최후의 임설미 강의록을 준비하면서도 SF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SF와 판타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제가 강의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페이지에 밑에 사진 두 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사진은 최후의 임설미에서 오시택이라는 외계인 첩자, 츠바인 행성의 첩자, 반장 친구죠. 오시택이 항상 들고 다니는 나는 전설이다라는 책의 초판 표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책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따온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책의 주인공이 네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생존자. 그 네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는 전설이다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동명의 영화 나는 전설이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네빌입니다. 자, 그렇게 이 나는 전설이다 책과 영화 사진으로 첫 페이지를 꾸며봤고요. 두 번째 페이지, 오늘 강연은 1부, SF란 무엇인가? 2부, 최후의 임설미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SF란 무엇인가? SF 우리 흔히들 과학소설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과학소설이란 말을 들으면은 이게 SF가 원래는 사이언티픽 픽션의 준말이에요. 그 이름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딱딱할 것 같은데 여러분 최후의 임설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SF는 그렇게 아주 딱딱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SF는 일반 판타지와는 굉장히 다른 장르의 글입니다. 그래서 SF와 판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면 우리가 앞으로 환상 문학에 속한 작품들을 읽을 때 이게 SF인지 이게 판타지 소설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SF와 판타지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SF는 결론도 SF적인 과정을 거쳐서 SF적인 결론에 가야 되고 판타지는 판타지적인 과정을 거쳐서 판타지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도 혹은 영화를 보는 관객도 나아가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SF나 판타지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시작은 SF로 했는데 중간 과정에 판타지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작품을 소비하는 독자의 입장이든 아니면은 이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이든 SF와 판타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SF와 판타지의 구분법을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SF와 판타지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작가들이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 제가 이 좀비 사진을
두 장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대표적인 좀비 이미지, 이렇게 몸이 썩어가는 좀비 이미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고, 오른쪽 스틸컷은 영화 반도, 좀비 영화 반도의 한 장면입니다. 기사 사진을 제가 스크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SF와 판타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흔히들 좀비물을 누구는 좀비는 SF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좀비는 당연히 무슨 로봇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비는 당연히 판타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비를 중심으로 SF와 판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러면 좀비는 SF에 속하는지 판타지에 속하는지를 확실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구분법을 좀비로 SF와 판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귀담아 들어두었다가 앞으로 환상문학 장르를 보면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이게 SF인지 판타지인지 한번 스스로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좀비를 우리가 떠올릴 때 좀비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비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연 가보면 한 80%의 청소년들은 좀비를 좋아해요. 그리고 한 20%, 5분의 1 정도는 좀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좀비가 SF 판타지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SF의 좀비냐 판타지의 좀비냐 혹은 좀비는 SF의 소재일까 판타지의 소재일까를 구분할 때 항상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제가 문장으로 준비해 놨는데 무엇이 인간을 좀비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단순히 좀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좀비가 생겨난 배경 혹은 무엇이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를 몸이 썩어가고 뇌마저 썩어가서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린 그런 좀비로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점을 생각하면 SF와 판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최후의 임설미 이야기하러 만났는데 어느덧 이야기가 좀비로 흘러가고 있죠. 네, 나중에 최후의 임설미로 잘 돌아가게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좀비로 만들었는가? 첫 번째, 좀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영화나 혹은 역사책에도 좀비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좀비는 IT라는 섬의 부두교, 토속신앙인, 토속 종교인 부두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부두교에는 그 마을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착한 주술사가 있어요. 촌장의 역할을 하는 착한 주술사가 있는 반면 이 착한 주술사와 대적하는 나쁜 마법을 부리는 흑마법사, 나쁜 주술사도 있어요. IT에는. 그런데 이 IT의 나쁜 마법사, 흑주술을 부리는 흑마법사가 사람이 죽으면 흑주술을 통해서 그 시신들을 깨워요. 그 존재가 바로 좀비입니다. 반면 실제 IT의 민속을 다룬 역사책에 보면 흑마법사가 특수한 약초를 먹여서 멀쩡한 사람들을 가사 상태 혹은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거의 죽음에 가깝게 만들어 버린 다음에 마법과 약초의 힘으로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깨어난 존재는 그 이전까지의 사람과 전혀 다른, 이제는 완벽하게 그 흑마법사의 명령에 딱 복종하는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좀비는 부두교에서 유래한 마법으로 깨어난 존재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주술, 저주, 흑마법으로 깨어난 좀비들이 있습니다. 부두교의 좀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두교의 좀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비들과 다르게 주술, 저주, 흑마법으로 만들어낸 존재예요. 그럼 아까 제가 무엇이 인간을 좀비로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면 SF와 판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술과 저주, 흑마법으로 깨어난 좀비는 여러분 생각에 판타지의 좀비일 것 같아요? SF의 좀비일 것 같아요? 바로 판타지의 좀비입니다. 똑같은 좀비여도 부두교의 좀비는 마법으로 깨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판타지의 좀비입니다. 판타지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마법, 주술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좀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비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좀비일 거예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아마 이 등급은 높아서 우리 청소년들은 전체 관람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전체 볼 수 있게 편집된 본을 청소년들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전체 관람을 전 회차 관람을 한 친구들도 있고 바로 지금 우리 학교는의 그 좀비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영화 부산행의 스틸컷입니다. 부산행의 좀비들 이들은 마법으로 깨어난 좀비가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겨난 좀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바이러스란 어떤 과학적인 소재잖아요. 생물학적인 소재잖아요. 그렇죠? 감염,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혹은 신체 감염이 일어나고 마법사가 부두교의 좀비는 좀비가 좀비를 물어서 생겨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의 존재를 마법사가 마법을 부린다던가 주술을 통해서 깨운다던가 혹은 특수한 마법약을 먹인다던가 해서 하나하나의 좀비를 깨워야 한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겨난 좀비는 최초의 좀비가 생겨나면 그 좀비가 멀쩡한 사람을 감염시켜요. 주로 물어뜯어서 감염시키면 우리 코로나가 옮듯이 그 다음에 감기가 옮듯이 독감이 옮듯이 좀비 바이러스가 옮아서 좀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산행, 영화 부산행, 영화 반도,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그 좀비들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워킹데드 같은 영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좀비는 SF의 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와 SF를 구분할 때 단순히 좀비가 나오니까 이건 판타지일 거야. 좀비가 나오니까 이건 SF일 거야가 아니라 그 좀비를 평범했던 인간이었던 존재를 좀비로 만든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좀비로 만들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이 세상에 좀비가 출현한 세계관이면 그 좀비물은 SF입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조선 왕조를 배경으로 한 킹덤도 엄연히 SF로 분류됩니다. SF 역사물, 역사 좀비물로 분류되는 SF물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의 좀비도 최초의 좀비 감염자가 1차 감염체가 일어나고 진화된 2차 감염체가 있고 3차서부터는 서로 물어뜯어서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에 의한 좀비는 SF, 흑마법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주술에 의해서 태어난 좀비는 똑같은 좀비여도 판타지의 좀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환상 문학을 볼 때 현실 문학과 환상 문학으로 우리는 문학을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현실 문학은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생활 문학이라고도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학교 배경이라던가 가족 이야기 이런 걸 가족, 이웃, 친구 이야기를 다룬 평범한 우리 현실 세계를 다룬 거를 현실 문학이라고 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뭔가 이질적인 존재 현실에 우리 학교나 우리 가정,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마법사가 존재한다던가 등장한다던가 외계인이 등장한다던가 좀비가 등장한다던가 그런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문학을 환상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환상문학은 다시 판타지와 SF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판타지와 SF를 구분하는 게 바로 그 판타지적인 존재 혹은 SF적인 존재를 나타나게 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모든 환상 문학을 SF와 판타지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 보이시죠? 나는 전설이다. 우리 오시택이 이 책을 항상 끼고 한 페이지, 특정 페이지만 계속 줄을 치면서 읽었잖아요. 이 책도 보면 인류가 점점 흡혈귀로 변해가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지만 그 흡혈귀가 세상에 나타나고 점점 늘어나는 작동 원리는 흡혈귀에게 물리면 흡혈귀가 돼요. 그래서 감염에 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SF의 고전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SF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학교에 거대한 거미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거미가 나타났어요. 이 살인거미가 여러분을 막 잡아먹어요. 집어삼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대한 거미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거미만 보고는 이게 판타지 영화인지 SF 영화인지 알 수 없어요. 항상 그 존재가 나타나게 한 작동 원리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거미가 왜 우리 학교에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을까? 용기 있는 청소년. 우리 친구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 하준승 친구, 그 다음에 정원준 친구, 김소연 친구, 권용우 친구, 최윤아 친구, 신지우 친구, 임샤론 친구, 그 외 최서호 친구 등등 우리 친구들 조장호 친구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그 거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거미의 존재를 추적하는 그런 거미 추적단을 꾸려요. 탐정단을 꾸려요. 그래서 그 거미를 추적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거미의 실체를 쫓아가고 어디서 들어왔지? 어떤 루트로 나타났지? 쫓아가다 보니까 옆마을에 마녀가 살았어요. 그 마녀가 우리 마을을 질투한 나머지 마법의 힘을 써서 그 거미를 우리 학교로 보냈다면 그 영화는 판타지 장르의 영화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이 영화는 판타지이기 때문에 판타지적인 세계관에서는 그 거미를 없애는 방법은 이 거미를 없애는 주문을 찾아내서 이 거미를 없애거나 혹은 이 거미를 만들어낸 마녀를 죽이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판타지로 시작한 작품은 판타지로 끝이 나야 돼요. 반면 우리 독서 토론 대회에 참가한 우리 친구들이 거미 추적단을 만들어서 추적해 본 결과 이 거미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옆 동네 부평 어디선가 어떤 바이러스 연구단지, 변종 생물 연구단지가 있다고 쳐요. 거기서 거미가 어떤 연구 대상이든 실험 대상이든 거미가 유전자 조작된 거미가 탈출해서 우리 학교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거미는 바로 SF의 거미고 이 영화는 SF가 됩니다. 그러면 SF의 거미를 없애는 방법은 총 SF의 세계관은 굉장히 물리 법칙을 존중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거미는 총으로 쏴서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미가 끝없이 나오는 그 바이러스 연구단지를 폭발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SF적인 판을 깔았다면 SF 영화는 SF적인 결론에 가야 되고 판타지 영화는 판타지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웹툰을 쓰는 웹툰 시나리오 작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잡아먹는 거미를 일자 웹툰 1화에서 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판타지가 아니라 어떤 연구소에서 탈출한 SF적인 세계관의 거미였어요. 그런데 이 웹툰이 흘러 가다가 거미를 없애는 마법사가 등장하면 그 웹툰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소비자의 입장이든 혹은 작품을 쓰고 영화를 찍는 창작자의 입장이든 정확한 장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좀비여도 SF의 좀비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좀비이고 과학적 원인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SF인 거고, 판타지의 좀비는 그 좀비가 태어난 게 흑마법사의 주술, 흑마법,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판타지의 좀비인 겁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SF와 판타지의 차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한 작동 원리, 그 배우의 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장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귀신이 등장한 게 SF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귀신은 보통 판타지적인 존재잖아요. 유령 귀신은. 하지만 이 귀신을 누군가가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귀신일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나의 뇌에 칩을 심어서 내 눈에만 보이는 공포스러운 환상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나의 눈에만 보이는, 나의 뇌가 조작당해서.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귀신이어도 그 귀신이 존재하는 배우의 힘이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장르는 SF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환상 문학을 볼 때 그 장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동 원리가 중요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대표적인 키워드는 있어요. 판타지의 키워드, SF의 키워드, 겹치는 것도 있지만 이 키워드만 정확하게 구분해도 대부분의 SF와 판타지는 구분이 가요.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의 키워드는 마법, 마술, 요정, 몬스터, 마법사, 저주, 드래곤, 천사, 신령님, 선녀, 악마, 귀신, 유령, 좀비, 흡혈귀가 있고, 자, SF의 키워드는 외계인, UFO, 우주전쟁, 타임머신, 냉동인간, 바이러스, 공간이동, 핵폭발, 미래도시, 로봇, 좀비, 슈퍼히어로, 초능력 등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좀비는 판타지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SF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SF란 과학적 논리에 바탕을 둔 신나는 환상 문학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SF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같이 이야기해 볼 최후의 인설미라는 작품이 바로 SF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 강의록을 보여드리기 전에 강의록 초안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 SF와 판타지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퀴즈들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시간상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SF에 관한 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작가들에게 가르칠 때 필요한 그런 장르 구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SF 소설들을 더 많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항상 SF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강의록에는 없지만 봤던 그런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 시리즈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뽀로로 많이 봤죠? 뽀로로는 판타지일까요? SF일까요?
우리가 직접 대면 강연이라면 손 들고 퀴즈도 내고 퀴즈를 마친 친구들에게는 막 문구나 책 선물도 주고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데 아, 지금 저 앞쪽에서 선생님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을 직접 못 봐서 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강연 잡히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막 선물도 모으고 했었는데 우리 아쉽지만 다음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도록 합시다. 뽀로로를 예를 들어보면 이 뽀로로가 만약에 SF라면 SF는 항상 물리법칙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법칙을 웬만하면 존중해요. 이 뽀로로가 SF라면 벌어지는 일들 뭔가 동심을 파괴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사막여우 에디. 우리 뽀로로가 보통 뽀로로가 새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나레이션이 깔려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아왔어요. 눈 덮인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아왔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리법칙이 존중되는 SF였다면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눈 덮인 숲속 마을의 어느 날 아침 에디가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되었어요. 에디는 사막 여우기 때문에 너무 동심 파괴죠. 제가 초등학생한테는 차마 이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청소년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귀가 큰 사막 여우는 북극의 아침에 얼어 죽은 채 동사한 채 발견이 돼요. 그리고 크롱 이빨 봤어요? 애가 어려서 그렇지 육식공룡입니다. 나중에 이 뽀로로의 엔딩은 크롱이 모두를 잡아먹고 끝내요. 대참사. 정말 호러블하죠? 그래서 이 사막여우와 육식공룡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북극곰도 대부분 육식을 하잖아요. 북극에 사는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이 같은 동네에서 만나서 포비가 뽀로로를 집어삼키지 않고 먹어치우지 않고 그리고 여기 핵심 빌런이 아직 있어요. 너무 예쁜 친구 누구죠? 핑크색 루피. 이 루피가 비버 소녀잖아요. 비버는 초식을 대부분 하지만 영역을 기가 막히게 수호하는 영역 수호 동물이에요. 만약에 비번의 집에 뽀로로가 놀러 가는 순간 루피의 발톱이 뽀로로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가 SF가 되는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동심 파괴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크롱만 살아남는 섬뜩한 이야기. 그 크롱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룡은 추위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크롱도 죽고 끝나는 암울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생태로 엄연히 존재하는 생물들이 같은 숲속 마을에서 친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뽀로로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한편 여러분 혹시 타요 버스 타본 적 있어요? 타요는 판타지일까요? SF일까요? 재밌죠? 지금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약간 졸려하던 친구들이 뽀로로에서 잠을 깼어요. 이게 뽀로로가 초통령을 넘어서 이렇게 중학생 친구들까지 사랑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타요. 버스가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SF는 물리법칙이 존중한다 그랬는데 버스가 말을 해요. 그러면 꼬마 버스 타요는 판타지겠네요. 하지만 SF에서는 우리 지구의 시각으로 보면 말을 하는 건 우리 같은 탄소 기반 유기체 이런 생명체만 짖고 울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 타행성계의 지성체는 우리 같은 이런 살이 있는 지구형 생명체를 탄소 기반 생명체라 그러거든요.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계 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SF나 우리 과학에서는 다른 항성계의 행성에는 기계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 과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꼬마 버스 타요는 기계 생명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로보카 폴리. 로보카 폴리는 변신 로봇이죠. 기계 생명체 트랜스포머물로 분리되는 미국에 트랜스포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SF 트랜스포머물에 속하는 자랑스러운 국산 SF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봐왔던 많은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확실하게 판타지가 있고 S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단순히 너만 모르는 엔딩, 이 책을 읽은 청소년은 대한민국에 아주 많겠죠. 최후의 임설미를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주 많겠지만 제가 저의 이 강연을 들은 청소년들만 오직 이 청들만 SF와 판타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임설미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SF 강연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집에 가서 환상문학 장르, TV 애니메이션도 좋고 영화도 좋고 넷플릭스 시리즈도 좋고 소설책도 좋고 동화책도 좋아요. 그걸 보고 아 이건 이래서 판타지구나 이건 이래서 SF구나 확실히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구분이 애매한 작품이 있다면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작품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확실히 판타지예요, 확실히 SF예요 구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제 SF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어벤져스 아시죠, 여러분? 어벤져스는 SF 영화의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초능력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냉동인간 상태에서 냉동 수면을 거쳐서 어떤 신체가 강화된 강화인간 히어로이기 때문에 SF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은 파워수트를 통해서 초능력을 얻었으니까 그 또한 SF죠. 초능력은 인간의 뇌에 있는 특정 영역을 확장시킨 어떤 SF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능력 히어로물들은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의 세계관은 아니지만 슈퍼맨, 다른 히어로, 슈퍼맨 역시 SF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맨은 다른 외계 행성에서 온 외계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크립톤 행성 출신의 외계인이기 때문에 SF입니다. 대부분의 초능력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들은 100% SF예요. 그런데 어벤져스에 판타지 빌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르가 완벽하게 SF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신이 등장해요. 천둥의 신. 누굴까요, 여러분? 토르.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의 신입니다. 그래서 천둥의 신이면서 창조의 주의 역할도 하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치면 제우스급에 해당하는 굉장한 위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 판타지 존재인데 어벤져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벤져스 영화를 만들 때 토르의 출연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벤져스는 팬덤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이언맨 팬덤이나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팬덤 이런 팬덤에서는 토르가 들어오면 우리 영화의 색깔이 SF 판타지 왔다 갔다 하잖아. 토르를 빼자라고 했는데 어벤져스 제작진이 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르의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르까지 안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청소년들도 토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우스가 많죠. 우리 시험 다가오면 다 벼락을 치잖아요. 벼락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벼락치기에 능한 제우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우스 출신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본론인 최후의 임설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만 모르는 엔딩이라는 작품집에 수록된 과학 단편 소설이고 실제 이 작품에 여러 가지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최후의 임설미가 실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연극으로도 상영이 된 적이 있고 독자 질문들을 받아도 최후의 임설미에 관한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 최후의 임설미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읽으셨고 그 내용으로 토론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줄거리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안에 나오는 짧게 넘어갔던 소재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후의 임설미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과학자분이시죠.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의 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3가지를 꼽았어요. 생전에. 그 중에 하나가 맨 오른쪽에 있는 기후변화. 실제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투발루라는 국가는 이미 바다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 우리도 기후변화로 똑같은 중위권에 중위대에 있는 같은 나라인데도 영국이나 이쪽은 가뭄이 계속되고 불볕저희가 계속되고 우리나라는 무슨 우기처럼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왜 문제냐면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이 인공지능을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마지막 알파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거기도 자의식이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어느 날 자의식이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자의식과 함께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했지만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섬세한 동작을 할 수도 없고 수학 문제를 더 빨리 풀 수도 없고 물리적인 연산을 더 빨리 해낼 수도 없어요. 원래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예처럼 우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공지능이 내가 인간보다 똑똑해 하는 자의식이 생겼다가 그 자의식이 생긴 인공지능 중에 누구는 또 한 단계 자의식에서 진화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간보다 똑똑하다면 이젠 더 이상 인간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보기에 인간은 더 이상 이 지구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지구만 오염시키고 너무나 많은 자원만 소비할 뿐 너무나 비효율적인 동물에 불과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인간 욕망이 자의식과 욕망이 생겨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 순간을 SF나 과학에서는 특이점이라 그래요. 이 특이점이 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3가지 가능성 중에 인공지능이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계인의 침공, 죄송합니다. 타항성계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와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우리 지구를 식민지로 삼거나 혹은 인간은 필요 없어서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임설미는 바로 외계인의 침공, 스티븐 호킹 박사가 경고한 외계인의 침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 침략한 그 행성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츠바엔 행성입니다. 반장 오시텍의 고향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떤 협의문으로 인류를 압박하는 우리 인류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가진 그들 츠바엔 행성. 그런데
츠바인 행성이라고 했냐면 침략자기 때문에 뭔가 넘버 투, 저는 다른 행성을 박해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는 학살들은 항상 우리 역사가 넘버 투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넘버 투들의 행성이 넘버원이 되게 둘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츠바인 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관장 오시텍이 바로 이 츠바인 행성 출신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의 속편인 에어리언 커버넌트에 나오는 어떤 인류의 기원이 된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들의 행성, 외계인의 행성, 그 행성의 사진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스틸컷을 따왔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책을 열심히 보셨다면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책에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실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사업가 이름입니다. 현실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사업가예요. 굉장히 많은 팬도 있고 이 사람을 아주 저주에 가깝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생 남아공 출신의 사업가이고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의 CEO이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 개발 업체의 CEO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 속의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최후의 임설미 속 일론 머스크는 인류 멸종 유해에 관한 협의문에 따라 화성 이주를 책임질 총책임자로 등장합니다. 실제 앞에 스페이스X의 CEO라고 했잖아요. 이 스페이스X의 궁극적인 꿈이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이 우주 여행의 대중화. 사람들이 돈만 내면 누구나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류를 태우고 이 지구가 점점 위험해지기 때문에 많은 인류를 태우고 화성으로 인류를 진출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진 그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우리 책에 화성 이주 총책임자로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거기 보면 화성을 테라포밍, 지구인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조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서 따온 스틸컷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속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책임질 총책임자로 등장하고 실존 인물에서 따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츠바인 행성이 지구를 점령하면서 지구에서 제발 우리를 멸종시키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협의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인류 멸종 유해에 관한 협의문이에요. 츠바인 행성과 지구인 사이에 맺어진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철저히 츠바인 행성 입장에서 작성된 지구인을 배려하는 거는 당장 바로 멸종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타행성으로 이주할 시간을 주겠다. 잠깐 그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 미뤄 주겠다라는 것만 빼면 철저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문은 몇 단계에 걸쳐서 인류 멸종을 유예시키고 있는데요. 그 1단계,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에서는 1991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동안 인류는 지구를 떠나 타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우주 항공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냥 작가가 멋대로 쓴 건 아니에요. 이 1990년에서 2011년 이 기간 동안 나사의 업적도 눈부시게 발전했고 이때 우리나라는 우주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지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우주 항공 선진국들은 이 시기에 달의 화성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쉽게 인간을 보내는 항로도 개발하고 그리고 더 추진력이 좋은 로켓 추진체도 개발하고 그리고 우주에서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의 바깥 외형 껍데기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우주선 열차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인류가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우주 항공 기술을 발전시켜야 했던 1단계 유예 기간이라고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류 멸종 유해에 관한 협의문이 철저히 츠바인 행성 입장에서 작성된 불평등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불공정한 협약, 조약 혹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을사조약, 을사불평등 조약이라고도 하고 늑약이라고도 하고 5개 조항으로 정말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작성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외교권의 기본은 주권이거든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뼈아픈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은 미국의 전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신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있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착륙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미국의 영토를 서쪽 방향으로 개척해 가고 있죠.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지금 미국의 동쪽에 배에서 내려서 서쪽으로 개척해 갔잖아요. 그 시대를 묘사한 미국의 전진이라는 이 그림인데 철저히 미국 백인, 침략자 백인의 입장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들이 서부로 나아가는 동안 미국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은 점점 좁아졌고 그들은 이 백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쫓겨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무조건 인디언들을 죽였던 건 아니에요. 나름 미국 백인들이 자기들은 정당하게 인디언으로부터 토지를 샀다라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공화당의 입장인데 그들은 미국 백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 토지를 거래했고 그 장부가 실제로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거래가 불평등 거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래 조항에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 예를 들어서 체로키족이면 체로키족의 땅 몇백만 헥타르를 이렇게 이 돈 몇백 달러를 주고 산다라고 거래를 하고 인디언 추장들의 사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철저히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사고 파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땅을 팔고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임대라고 생각한 거예요. 백인들이 당장에 살 땅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주인인 우리 원주민들이 우리의 땅을 그대들 청교도들에게 잠깐 빌려주겠소 하는 개념으로 사인을 했던 거지 아예 그 땅 자체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었어요. 인디언들은 땅을 판다라는 게 소유권을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인디언들의 사고방식은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약 거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임설미 이야기에서는 바로 츠바인 행성이 우리 지구의 인류를 대상으로 불공정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인류 멸종 유해에 관한 협의문 2단계는 2012년부터 시작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 작품의 세계관으로 아직 2단계예요. 이 시기에 지구인들은 실질적으로 행성 이주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로우도 발사하고 우주 개발 기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스페이스X는 화성을 향해서 쏘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행성 이주 총책임자는 일론 머스크예요. 지구가
외계인에게 쫓겨나서 우리 인류가 당장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태양계 바깥 행성으로 가려면 너무 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고 그래도 뭔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성은 이 태양계 안에는 화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슈퍼지구, 지구형 행성을 상상한 과학자들의 상상도이고 오른쪽은 스페이스 X의 발사대 그리고 우주선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또 임설미소. 그리고 지금 2단계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데 이 2단계에 단순히 시간을 무진장 그들이 허락한 게 아니라 츠바인 행성 측에서는 환태평양 지진대 어딘가에 아주 땅이 불안정한 환태평양 지진대 어딘가에 단 1분 만에 인류를 몰살시킬 만한 폭발물을 매설해 둡니다. 설치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작품의 배경인 대한민국 고양시 낙석중학교 운동장 지하입니다. 제 작품에서는 고양시가 많이 등장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고양시에 살아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도시에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고양시는 특히 일산 지역을 가면 그 전체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골목을 가나 어느 도심을 가나 생긴 게 똑같아요. 도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상가, 뭐 할인마트 이 정도. 그래서 뭔가 고양시에 딱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모든 상상력이 틀어막힌 공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없는 고양시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바꿔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작품에 고양시를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낙석중학교라는 학교도 제 작품 너만 모르는 엔딩 소설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낙석중학교, 낙석고등학교, 낙석초등학교. 현실에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낙석주의 표지판 있잖아요. 돌이 떨어지는 거. 뭔가 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일, 불길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그런 학교, 그런 뭔가 불안하면서도 재밌는 일이 수습이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미심쩍고 수상쩍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낙석초, 낙석중, 낙석고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양시 낙석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가공할 폭발물이 츠바인 행성의 어떤 발명품인 폭탄이 매설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낙석중학교 애들이 모두 삼선 슬리퍼를 신는 순간 터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삼선 슬리퍼의 그 줄무늬가 츠바인 행성의 기호로 인류 몰살에 동의한다는 우주인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 슬리퍼를 신는 사람은 인류 멸살에 동의해요라고 자기도 모르게 한 표를 던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삼선 슬리퍼를 신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물론 본인은 몰라요. 그런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임설미, 최후의 임설미입니다. 낙석중학교에서 유일하게 흰색 실내화를 초등학생들이 신는 실내화를 신는 아이. 자신도 모르게 인류 몰살을 막을 한 표를 쥐고 있는 마지막 아이가 설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미 캐릭터는 옆에 다른 이 남학생, 여학생들 보면 조금 다 성숙한 느낌의 언니, 오빠들 같죠? 뭔가 조숙하고 성숙한 중학생들 같다면 우리 설미는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뭔가 초등학생 느낌의 해맑은 그런 학생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출판사에서도 쓰고 작가들이 PPT 만들 때도 쓰는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무료 이미지가 있고 유료 이미지가 있는데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 이미지를 저는 꼭 받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림 하나에도 다 저작권이 들어가요. 그 다음, 자, 우리 또 주인공 차예린. 학생부장의 부탁을 받고 학생부장이 여기
오시택 공격받고 들것에 실려가잖아요. 학생부장의 부탁을 받고 본의 아니게 임설미 일에 휘말린 그 학교의 슈퍼 인싸 여학생입니다. 뭔가 설미보다 훨씬 언니와 같으면서 굉장히 예쁘고 세련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설미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여 오시택이 수상하다는 것도 알아내고 오시택이 흘린 작은 소책자도 보면서 인류 몰살 음모에 다가가는 아주 똘똘하고 정의감 넘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조연이죠. 학생부장. 원래는 지구방위사령부에서 낙석중학교로 파견된 특수요원인데 학교에서 학생부장이라는 평범한 그냥 중년 여성 아줌마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학생부장 임무를 맡고 있냐면 아이들이 삼선 슬리퍼를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다 보니까 학생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짜는데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린다 해밀턴이라는 아주 멋진 여배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우리 학생부장의 롤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문제의 인물 50대. 츠바인 행성의 첩자고 멀쩡하고 잘생기고 멋진 슈퍼 인사 반장인데 알고 보면 여기 맨 왼쪽 사진 보면 너무 멋있게 생긴 중학생 남자아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주에서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우주에서 온 우리와 아주 다르게 생긴 외계인이고 침략자입니다. 오시택이 하는 일은 첩자로서 임설미를 꼬드기는 회유하는 역할을 해요. 설미야, 네가 아이들과 못 어울리고 아이들이 너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는 네가 아웃사이더인 이유는 어린애들이 신는 흰실내화를 신기 때문이야. 너도 삼선을 신어라고 설미를 인류 몰살에 동의표를 던지지 않은 최후의 투표권자 임설미를 설득하고 회유하는 그런 악역입니다. 악역인데도 아주 나쁜 놈으로 그리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뭔가 악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만 그려지고 잔혹하게만 그려지면 소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택이 악역이지만 뭔가 허당 같은 이미지와 나름 웃기고 귀여운 이미지도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시택이 항상 끼고 다니던 책 나는 전설이다. 리처드 매드슨이라는 작가의 실제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번역 황금가지에 출간된 우리나라 번역본이고 이게 미국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오리지널 초판본 미국에서 출간된 I'm 레전드라는 원래 책이고 이거는 그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의 미국판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전설이다 내용을 보면 인류가 어느 날 이유는 모르지만 점점 한 명 한 명 흡혈귀로 변해가요. 그래서 이들은 태양빛이 닿으면 피부가 타버리기 때문에 빛이 없는 시간에만 활동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마셔요. 하지만 인간과 동일한 지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뭔가 뱀파이어 같은 설정입니다. 하지만 아주 괴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작을 보셨거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물 속의 좀비들이랑 조금 달라요. 이들은 가족 간의 사랑도 느끼고 자기들만의 마을 공동체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흡혈귀 괴물들이 아니라 뭔가 흡혈귀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인류예요. 그런데 구인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단 한 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생존자이고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네빌이에요. 그런데 흡혈귀로 변했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간의 사랑도 느끼고 똑똑한 신인류와 마지막 이 뉴욕의 단 하나뿐인 옛날 사람. 그러면 이 로버트 네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들 흡혈귀는 비정상이고 나는 정상이라고 이때까지 믿고 있었는데 저들이 신인류라면 단 하나뿐인 내가 비정상은 아닐까?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역전되는 건 아닐까? 내가 정상이긴 할까? 로버트 네빌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최후의 인류를 이 원작 소설에 보면 흡혈귀들이 조롱해요. 세상에 인간은 너밖에 없어, 로버트 네빌. 너도 와서 우리에게 물어뜯기고 우리와 같은 종족으로 변하면 우리 인류는 이제 완벽한 신인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돼. 너만 비정상이야.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인간 속에 이런 끔찍한 흡혈귀 하나가 섞여 있으면 흡혈귀가 비정상이겠지만 모두가 흡혈귀로 변하고 인간은 단 하나만 섞여 있어요. 이제 정상과 비정상은 인류가 워낙에 소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흡혈귀들이 이 작품의 주제가 담긴 구절이기도 해요. 정상이란 다수의 개념이자 다수를 위한 개념이다.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한 개념이 될 수 없다. 여러분도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로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임설미나 너만 모르는 엔딩으로 학생 강연을 나가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 책 221쪽에 이 말이 있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잘 보여요? 조금 왼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네네. 여러분 보이시죠? 진짜 221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현실에는 없는 책을 있는 것처럼 꾸며 쓰기도 하고 유명한 원작을 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유명한 원작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페이지를 지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원래 이 우리 최후의 임설미에서는 오시택이 이 이야기를 해요. 오시택이 이 구절에 집착합니다. 정상은 다수를 위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다수가 정상이야. 단 하나, 임설미 따위, 그 흰 실내화를 신는 그 아이를 위한 개념이 될 수 없어. 임설미는 비정상이야. 설미야, 봐. 극소수인 너는 비정상이야. 빨리 너도 다수가 신는 삼선을 신고 너도 정상이 되라라고 말하는 오시택의 논리인데 원래 이 원작 소설에서는 흡혈귀가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흡혈귀들은 그냥 로버트 네빌을 놀려요. 야, 인간은 너밖에 없어. 너도 빨리 너 외롭잖아. 끔찍하게도 외롭잖아 하면서 로버트 네빌의 집을 에워싸고 흡혈귀들이 막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 로버트 네빌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도 나와. 너 외롭잖아. 너도 우리와 같은 신인류가 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가 마지막을 붙잡고 있어. 네 고집이 이러면서 조롱하고 정상이란 다수의 개념이자 다수를 위한 개념이 아닐까? 나 하나,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한 개념이 될 수 없진 않을까? 이 말은 로버트 네빌이 생각하는 로버트 네빌의 독백입니다. 주인공의 고민이 담긴 구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구의 운명을 정하는 일을 다수와 소수, 삼선이냐 흰실내화냐 같은 그런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는 그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그냥 그 다음 날에도 설미는 흰 실내화를 신었고 그렇다고 해서 설미가 지구를 막 지켜낸 건 아니라 딱 하루 또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수냐 소수냐 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답을 주려고 이 작품을 썼던 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다수와 소수로 결정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반론을 제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흔해 빠진 하루라고 생각하는 이 하루가 어찌 보면 임설미의 흰 실내화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생명의 하루지 않을까? 하루 만에 지구가 폭발해 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태평양 조산대의 화산들이 동시다발로 폭발해버리면 인류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멸종하거든요. 왜냐하면 후지산 같은 백두산 같은 큰 화산들은 그거 하나가 폭발하면 최소 핵폭탄 50개에서 500개의 위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화산들이 동시에 폭발하면 인류는 바로 멸종이에요. 하지만 폭발하지 않고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거, 혹은 어느 날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는 기적 같은 하루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 대면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딱 하루 인류 멸종이 미뤄진다면, 지구가 망하기까지 단 하루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라는 차혜린이 엄마한테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도 주고 싶었고,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화돼서 할 수 없게 됐는데 생각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 투표권자, 자기가 그 투표권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설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표로 이 작품은 끝이 나죠. 그리고 뭔가 설미와 차예린 같은 느낌의 그림이 있어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아이디어를 열심히 모으고 확장해서 메모를 열심히 하면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였고, 제가 준비한 강의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공유 중지할까요? 네. 강의록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잘 보여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비디오 화면을 좀 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금껏 1시간 넘게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작가님께 화면으로나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밑에 반응의 손 있죠? 네, 손 체크해 주시면 순서대로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분씩 한 분씩 호명하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생각 꼭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정리할 동안 공지사항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가의 만남 시간을 작가님이 허락해 주셔서 인터뷰 면접 날까지 유튜브에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듣다가 잠깐 놓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 영상 나중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로 다시 재생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가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낼 겁니다. 질문이 왔어요. 권도연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츠바인 행성 외계인들이 어디 갔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츠바인 행성 외계인들이 지구를 폭발시킨다면 츠바인 외계인들은 지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은 지구에 왜 왔는지 목적은 모르지만 아마 이 폭발은 지구를 통째로 분쇄하는 게 아니라 인류만 멸종시킬 정도의 폭발력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구 멸망과 인류 멸망은 달라요. 인류가 멸망해도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죽어요. 만약에 화산들이 동시다발로 터지면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만 죽을 뿐이에요. 우리 인류를 비롯한 어떤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한 포유동물들만 집중적으로 멸망하고 아마 심해 동물들 그리고 너무나 강인한 설치류와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츠바의 냉성이 폭발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구를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인류를 몰살시킨다는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가 임설미 작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계기로 쓰게 되었나요? 직접 이거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항상 뭐 대통령 선거처럼 꼭 다수의 결정에 따라 가야 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뭔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식당 가면 친구 4명은 떡볶이를 먹고 누구는 핫도그를 먹고 싶다고 해도 그 매장에 팔기만 한다면 각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집단에서는 다수가 떡볶이를 원하면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 매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그걸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너무 다수의 의견을 정상이라는 기준에 놓고 보는 건 아닌가. 이게 항상 고민이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한번 소설로서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다수냐 소수냐를 주제로 그 이야기를 막 줄줄이 풀어가면 소설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풀어갈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안녕베타라는 작품으로 광주 지역에 학생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장소가 약간 오르막 계단이 있는 소극장이었어요. 그래서 다 애들이 맞춘 것처럼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줄에 앉은 너무 작고 귀여운 여학생이 아직 몸집도 너무 작고 얼굴도 약간 애기 같았어요. 그 친구가 막 인형이 이렇게 푹푹 꽂혀 있는 뽀로로 같은 거 꽂혀 있는 신발 아시죠? 그런 크룩스 같은 그런 하얀 실내화를 신고 있는 거에 인형이 꽂혀 있는 거를 다 삼선인데 그 친구를 보고 뭔가 그 친구의 그 그리고 그 친구의 존재감이 나머지 전부를 압도할 만큼 큰 거예요. 제 시각에서는 발이 착착착착 보이는 그 공간에서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어서 언젠가는 소설의 한 장면 정도 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삼선 슬리퍼와 다수와 소수에 관한 이 저의 고민, 문제의식이 딱 결합이 되면서 그럼 삼선 슬리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제의식을 표현해내면 되겠네. 하지만 단순히 삼선 슬리퍼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동떨어진 장르인 SF와 결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다가 지금 버전의 최후의 임설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최윤아 친구가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그 답변이 같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의 소재를 삼선 신뢰를 정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직접 봤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투표권자 임설미를 동심 넘치는 아이로 선택한 이유는 보통 저는 이제 초등학생도 많이 보고 중학생도 많이 보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수를 쫓아가는데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춘기가 아직 오지 않았고 교복을 입어보질 않아서 그런지 내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한다는 거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쿨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남과 달라도. 왜냐하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 하나하나 개성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개성은 절대 다 변하지 않아요. 개성은 너무나 그대로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수의 집단에 속하고 싶은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청소년기 이후부터 10대 후반 어쩌면 대학생들까지.
튀고는 싶은데 그러면서 다수에는 속하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욕구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성장기가. 그런데 한 명, 다수가 그 학교의 낙석중학교 애들은 절대 다수 삼선 슬리퍼를 신어요. 그래서 평범한 중학생이라면 삼선 슬리퍼가 불편해도 삼선 슬리퍼를 신었을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동심을 가진 설미는 남들이 신건 말고 나는 흰 실내화가 편하니까 흰 실내화를 신는 거예요. 그래서 설미를 그렇게 약간 동심이 있는 친구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원준 친구. 책 내용과 다른 질문인데 고민이 있어 부탁드려요. 제가 SF나 판타지 소설 중 판타지 소설? 정원준 친구 질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설 선생님 정원준 친구 질문이 판타지 소설에서 지금 끊겼어요. 그 질문 다시 이어서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고쳤네요. 그럼 이 질문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너만 모르는 엔딩에서 가장 고민을 오래 하셨던 캐릭터나 특정 내용은 상황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가장 오래 고민했던 캐릭터는 최후의 임설미는 아니고 이 책의 첫 번째 작품인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외계인 캐릭터를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외계인을 침략자로 설정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임설미에서는 츠바의 행성은 침략자잖아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제가 쓴 이유가 뭔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을 특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우리 사회에서 중딩, 중2병, 대한민국 중딩, 중2병, 외계인도 중2들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않는다. 중딩들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않는다. 뭔가 우리 10대 중반 중학생 친구들에 대한 희화화, 놀림거리로 삼는 그 문화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그게 혐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에 대한 혐오. 요즘에 이제 중딩이란 말보다 초등학생 쪽으로 좀 넘어가서 잼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그 표현들이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은 존재들인데 존중받아야 하는 10대 아이들을 자꾸 놀림거리로 삼고 아이들은 개성과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뭉뚱그려서 말 안 듣는 중딩들, 어유 중2들 그렇게 희화화하고 놀리고 혐오에 가깝게 써먹는 그 표현이 너무 싫어서 그런데 또 보면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써요. 중3 애들은 중2를 놀려요. 제 중2라서 그래. 중학생 친구들은 초등학생을 놀려요. 아유 초딩 잼민이. 10대 청소년들도 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른들은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소설로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쓰지 않게끔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정말 큰 고민이어서 이때는 외계인을 등장시키는데 외계인이 침략자가 아니라 편견 없이 대한민국 중학생을 쳐다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른들은 이미 중학생을 쳐다보는 편견이 있어요. 어유 말 안 듣는 사춘기들, 중2들, 중딩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어떤 나이의 편견, 성별의 편견을 가지고 중학생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인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을 정말 1g의 편견도 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지구인 중에 다른 나라 사람을 끌어오면 그 사람은 또 그 국적이나 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을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구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지구 밖에서 관찰자 외계인을 편견 없이 대한민국 청소년을 봐줄 관찰자 외계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재밌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등장하는 외계인 캐릭터가 제가 가장 오래 공들이고 좀 힘들게 구상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다음에 권기현 친구 질문 넘어간데 읽어볼게요. 책에서처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안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을 뭐 누가 됐건 다수로 뽑지 어떡하겠어요. 만약 선거 결과는 누구는 아쉽고 누구는 만족하겠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큰 선거는 다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나 선거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을 해요. 그런데 가끔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어요. 설문조사의 맹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보세요 하면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장 입시를 치러야 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시와 정시를 설문조사를 막 해서 우리 국민 대부분, 우리 국민의 60%는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면 그게 언론의 압박이 돼서 언론이 또 발표를 하면 정부에서는 대안 없이 정시를 막 확충을 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시가 정시를 줄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정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시는 수능만 봐서 시험, 대학에 가는 입시예요. 그 정시가 꼭 공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치동에서 고급 과외를 받은 애들일수록 특목고, 외고, 과고, 국제고에 다니는 애들일수록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시 자체도 학생들의 불평등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고등학생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뭐 학부모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 대한민국 성인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수시는 너무 비리가 많은 것 같아서 60%가 정시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하면 우리 정부는 또 정시를 늘려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 다수의 의견이 정말 옳은가? 왜 학생들의 의견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안건에 따라서는 다수와 소수냐의 그 다수 소수 안에도 맹점이 있다는 거죠. 삼선 슬리퍼냐 흰 실내화이냐만큼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안건의 속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다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안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수와 소수를 갈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쓰셨나요?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수의 개념이 항상 정상인 건가? 다수의 의견이 정상인 건가? 다수의 삼선 슬리퍼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범주의 중학생들 슬리퍼인 건가? 그게 은유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다수가 가는 방향이 항상 옳은가? 그걸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자 주제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이 이 책과 연결돼 있나요? 보다 나은 사회라는 주제를 깔고 쓰진 않았어요. 소설은 윤리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쓰진 않습니다. 소설의 첫째 목적은 주제의식이 아니라 재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임설미를 읽고 여러분이 SF가 지루하지 않네? 오시택 좀 재밌네, 임설미 좀 재밌네 라고 생각해 주길 바래서 일단 재미에 초점을 뒀고 그 다음에 재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0%는 재미를 위해서 썼고 20%는 다수가 항상 옳은가 하는 어떤 문제의식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전제는 소설가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보다 나은 사회라는 전제를 깔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만 모르는 엔딩이라는 책의 제목, 이 너만 모르는 엔딩은 이 책에 수록된 세 번째 소설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작가의 작품집 제목을 정할 때는 대부분 가장 재미있는 작품, 독자의 접근이 가장 쉬운 작품 혹은 제목이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데 이 책 자체를 너만 모르는 엔딩으로 한 거는 출판사 측에서 5개 작품 중에서 자기들은 너만 모르는 엔딩이 가장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너만 모르는 엔딩으로 하자고 했고, 제가 이 작품을 구상했을 때 제가 지은 제목은 최후의 임설미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너만 모르는 엔딩 그 소설에서 단편 소설만 놓고 보자면 그 작품에서 너만 모르는 엔딩이 제목인 이유는 소꿉친구로 자란 남자애와 여자애가 있어요, 주인공. 근데 어느 날 미래를 설계해주는 외계인이 그 마을에 와요. 그래서 5,000원만 주면 미래를 설계해줘. 그래서 이 남자애가 그 외계인 흡시를 찾아가서 저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항상 즉석 닭갈비집 매장을 아주 한 평짜리에서 일을 하시는 엄마를 위해서는 40평 매장에 종업원이 있고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에 엄마는 성공한 닭갈비집 사장이 되게 설계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랬더니 흡시가 결혼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난 아직 어려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흡시가 그래도 결혼을 같이 설계해야 좋다고 미래의 일을.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주변에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소꿉친구. 정말 지저분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너무 별로예요. 가장 절친이긴 한데. 그래서 얘가 외계인 흡시한테 쟤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는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흡시가 이러이러한 미래를 설계하고 가능성의 분기점을 찾아줘요. 그러면 네가 며칠 어느 극장에 가서 그 소꿉친구랑 영화를 같이 보고 손을 잡으면 장난삼아 손을 한번 터치하면 그냥 웃겨서 탁탁 치듯이 이렇게 터치만 하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랑 결혼하지 않는 그 미래로 가게 돼 있어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 영화관에 가서 우연히 손이 스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자기 소꿉친구에게 반해버려요. 우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젠 정말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미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얘랑은 결혼하지 못하는 미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엔딩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너만 모르는 엔딩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너만 모르는 엔딩으로 지었습니다. 자, 판타지 책을 많이 읽어서 정원준 친구, 엄마와 약간 트러블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읽을 것과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을 읽어야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중학생 때 어떻게 독서를 하셨나요? 어머니가 줌에 나타나시면 직접 대화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청소년기에는 환상문학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무슨 환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림책 많이 읽었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 팥죽 할머니가 호랑이가 할머니에게 팥죽을 약속대로 얻어 먹었는데도 잡아먹으려고 덤비니까 알밤이랑 송곳이랑 멍석이랑 지게가 호랑이를 이렇게 멍석에 말아서 지고 가서 강에 던져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옛 이야기는 환상문학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보고 당연히 환상문학을 보고 자랐는데 딱 중학교에 진학하는 순간 필독서가 다 현실 문학, 현실 지식책 이렇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은 우리 원시인도 환상문학을 좋아했던 거 알아요, 여러분? 원시인들이 남겼던 그 바위 그림 아시죠? 암과 칼을 보면 현실 문학과 환상 문학이 1대1로 섞여 있어요. 그들이 사냥하거나 먹어야 했던 고래나 사슴은 현실이잖아요. 당장 내가 사냥해야 될 거. 하지만 하늘에 동심원을 해를 뜻하는 동심원이 그려져 있어요. 암각화에 보면 원시인들에게 해를 뜻하는 동심원은 그들에게는 신을 뜻하는 기호였어요. 하물며 원시인도 환상문학과 현실문학을 1대1로 소비했는데 지난 호모사피엔스인 여러분이 어떻게 지식책만 읽고 현실문학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원시인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환상문학을 저는 물론 현실문학도 씁니다. 하지만 환상문학을 많이 읽어야 상상력이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더 많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독서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 친구가 정원준 친구가 현실문학이나 지식책은 아예 읽지 않고 환상문학만 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섞어서 읽으세요. 환상문학 2권 읽고 현실문학이나 지식책을 1권 읽고 이런 식으로. 환상문학을 많이 소비한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현실문학만 소비하고 지식책만 소비한 사람들은 인공지능한테 직업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오직 창의적인 직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세요. 창의적인 직업은 환상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지게 되는 직업입니다. 우리 친구는 정말 멋진 독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쉬움을, 속상함을 이해는 해드리고 헤아려는 드리되 본인 스스로 본인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이 없는 닉네임이 마침표인 친구가 학생부장이 오시택이 츠바인 행성의 첩자라는 걸 알았는데 만약 학생부장이 학교에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부장이 언제 태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 외계인의 총에 특수한 총에 맞았는데 학생부장은 이제 몸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곧 학교에 돌아갈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아지는 듯 하다가 어떤 부작용으로 진행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장이 학교로 올 수 있을지 미지수고 만약에 온다면 오시텍과 학생부장의 비밀리에 육탄전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장도 그 협의문 때문에 대놓고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시택이 대놓고 외계인이라는 걸 낙석중학교 친구들에게 발설해버리면 투표에 영향을 주는 그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네,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학생부장과 오시택의 비밀리에 아마 둘만 아는 장소로 가서 격하게 싸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도현 친구. 한국은 환태평양 지진대의 영향을 받지만 환태평양 지진대에 포함된 국가는 아니지 살짝 벗어나 있지만 만약에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뭔가가 터진다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삼선 슬리퍼 때문이에요. 이 작품의 세계관에서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살짝 왼쪽으로 서쪽으로 비껴나 있지만 영향권에는 엄연히 속하고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화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하고 그러면서 츠바인 행성의 언어를 가진 슬리퍼를 신는 학교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양시 낙석중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작품의 주제는 다수를 쫓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거. 츠바인 행성의 입장은 정상인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일 거예요. 항상 침략자는 본인들의 논리가 있죠. 아까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의 불공정 그 거래서 얘기
거래소 그 뭐지 토지 거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우리는 인디언에게 합법적으로 샀다고 그 이상한 사인지를 인디언의 사인이 있는 그 토지 거래 명세서를 흔들어 보여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불공정함은 보지 못하고 침략자들은 원래 자신의 입장을 정상이라고 믿어요. 차혜린이 임설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애틋함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극과 극으로 핵 인싸와 핵 아싸의 만남이지만 서로를 점점 이해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나 성향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정상이라는 개념은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저도 튀는 걸 좀 무서워해서 웬만하면 묻어서 가려고 하는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작가로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항상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뭐 소수가 옳고 다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수가 존중받는 세상이 원래 발전된 세상이라는 거는 확신합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계기는 외계인이 있다고 100%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귀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외계인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물질은 우주에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지구에 있는 광물은 우주에도 있어요. 지구에 있는 물, 우주에는 실제로 물이 굉장히 많아요. 액체 상태의 물도 많아요. 지구에 있는 얼음 우주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발달된 문명, 우주에도 그 문명이 있을 수 있고 그 문명의 주인공은 지성체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와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외계인이라고 하면 꼭 사람 같으니까 외계 지성체라고 할게요. 로봇 형태일 수도 있고 외계 지성체는 반드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생물학의 입장이고 과학의 입장입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의 개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정상이 탑인 줄 알았는데 노멀이더군요. 네, 맞아요. 작품에 나오는 정상은 노멀입니다. 근데 진짜로 두 가지 뜻을 가진 이중성의 의미인가요? 중의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굉장히 멋진 질문이긴 한데 노멀의 의미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전설이다 책을 어떻게 넣게 되었나요? 다수와 소수를 설명하는데 뭔가 멋진 유명 서적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SF 작가들 특징이 유명한 SF를 끌어다 쓰고 나중에는 누가 제 작품을 끌어다 쓰겠죠. 그게 SF 작가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나는 전설이다를 끌어다 쓴 작가들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나는 전설이다에서 다수와 소수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의 주제의식과 겹쳐서 이 책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질문 이제 마지막 정원준 친구가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지구가 터지면 오시택은 살 수 있나요? 그들은 폭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대피하거나 뭔가 그들만의 대책이 있겠죠. 침략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저는 재미를 주는 오시택도 좋아하고 학생부장도 좋아합니다. 항상 뻔한 아줌마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엉뚱하지만 여전사 캐릭터여서 좋아하고 왜냐면 혜린이가 너무 좋긴 한데 혜린이는 약간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터, 멋진 캐릭터, 설미가 귀엽긴 한데 엉뚱하고 많이 나오는 캐릭터라면 오시택과 학생부장은 뭔가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둘을 좋아합니다.
흡시가 묘사하는 예수님이 가능성의 분기점을 다루고 세상 아이들을 덜 다치는 쪽으로 선택한다는데요. 흡시 자신의 묘사 같기도 해요. 예수님도 외계인이라는 설정인가? 그렇진 않아요. 외계인 흡시가 지구에 와서 막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당했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흡시에게 전도한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입으로만 뭐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외계인 흡시가 그 신앙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역사 속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한다는 설정입니다. 최후의 임설미를 통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점은 있나요? 저는 다수가 옳다, 소수가 옳다 확정해서 답을 정하는 입장은 아닌데 소수의 의견이 혹은 소수의 시각이 매도당하는 사회, 평가절하되는 사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항상 소수자를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 사회 발전된 사회의 매너입니다. 질문이 더 안 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입시 문제를 결정할 때도 당사자인 학생과 실무자인 교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는 정시를 지지해요 라고 결정해버리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그런 식의 다수와 소수 접근법은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팬입니다. PPT에서 차이린을 똘똘하고 정의롭다고 소개했는데 맞아요. 혜린이는 원래 귀찮은 거 싫어하고 남의 일은 최대한 개입하지 않아요. 그랬던 혜린이가 원래 소설은 주인공이 문제적 상황을 만나 캐릭터가 변화합니다. 주인공인 혜린이는 남 일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데 어느 날 교문에 쓰러져 있는 학생부장과 마주치면서 예기치 않았던 계기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정말 짜증나는 임무에 투입돼서 설미를 관찰하다 보니까 설미가 너무 싫고 짜증나는데 또 보다 보니까 오시택이 설미를 위협하는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엄청난 음모에 다다른 순간 혜린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이죠. 혜린이는 캐릭터가 변화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혜린이는 귀차니스트 같고 그냥 자기만 하는 개인주의자였다면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자가 꼭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타주의자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지독한 개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의 혼자 지내고 거의 저만 위해서 살고 저의 의견과 저의 취향이 침해받을까봐 막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청소년이 권리를 침해받는 그런 일을 목격한다면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정의로운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차이린이 설미를 보호하고 오시택과 맞서 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 멋지고 정의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중학생들이라면 학생부장 오시택 외계인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가요? 학생부장은 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시택은 이기적인 침략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인디언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미국 초기 정착 그 시대 때 미국에 착륙했던 유럽의 백인들 같은 침략자. 우리 역사의 불공정 조약을 가지고 제국주의 침략을 감행했던 그 모두가 츠바인 행성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언젠가 그들을 넘버 2로 평가할 것입니다. 임설미에서 각 인물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설미를 상징하는 건 하얀 실내화겠죠.
오시텍을 상징하는 거는 밑줄이 신경질적으로 탁탁 그어진 그 책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학생부장을 상징하는 거는 평범한 아줌마의 외형인데 들춰보니까 식스팩이는 그 식스팩이었을 것 같고, 차에린을 상징하는 거는, 헬렌이는 근데 캐릭터가 변했기 때문에 초반에 차에린은 사복, 너무나 자유로운 사복이 차에린의 상징이었다면 마지막 차에린의 상징은 이제 변화해서 설미를 이해하려는 차에린의 상징은 똑같이 마트에서 사서 설미랑 같이 신기로 한 하얀 슬리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환태평양 지진대의 영향을 받지만 국가는 아니지 맞아요. 아까 똑같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환태평양 지진대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아요. 일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영향권입니다. 영향권인데 여기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하필 우리나라를 설정한 거는 이 세계관에서는 삼선 슬리퍼를 이렇게까지 신는 학교가 고양시 낙석중학교였기 때문이었다는 설정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보다 나은 사회가 되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수의 의견을 선택해서 우리 역사가 더 나은 곳으로 갔다면 그 의견은 옳은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때 반대했던 소수들도 나중에는 그 다수를 존중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또 다른 질문. 지금 현재는 마지막 질문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중학생이시라면 네. 모두 삼선 슬리퍼 신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슈퍼 쫄보여서 삼선 슬리퍼를 여분으로 하나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편한 건 계단을 높이 오르내릴 때 편한 건 하얀 실내화여서 하얀 실내화를 신고 있다가 누가 놀리는 순간 아니야 삼선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두었던 쫄보 출신입니다. 각 인물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요? 오시텍 뭔가 강하고 잘못 발음하면 욕 같고 그런 이름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차예리는 뭔가 세련되면서 도심이 넘치는 학생, 절대 남을 위해서 투신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자의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임설미는 뭔가 처음에 생각했던 인절미예요. 인절미. 보송보송하고 귀엽고 뭔가 약간 올드한 느낌의 그런 이름에서 인절미는 너무 인절미 같으니까 인설미? 인절미에서 왔어요. 뭔가 귀엽고 올드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인물. 츠바이 냉성 같은 경우에는 넘버2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게 가는 길을 읽은 친구가 있네요. 미카는 진아를 만나는 어떻게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미카가 진아에게 자기는 곧 추적자들에게 걸려서 도망자 로봇이기 때문에 파손될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백업해서 진아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미카 자체는 죽음을 맞겠지만 현실의 미카는 죽음을 맞겠지만 진아에게 자신의 기억을 모두 백업한 중요한 기억들을 백업한 칩을 줬기 때문에 그 기억을 통해서 진아에게는 미카라는 존재를 세상에 되살려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아가 대체 인간을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면 진아가 미카를 살려내서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낙석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투표를 하는 것들도 몰랐습니다. 그럼 저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인디언들의 경우가 아닐까요? 일의 실체도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인디언들은 매매 계약서를 백인들이 들고 왔을 때 그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그 땅을 정말로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땅이 없는 그대들에게 빌려준다고.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디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땅은 이 지구의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땅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거래 계약서에 속아서 뺏기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사기당한 경우 많겠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갔는데 이 집이 지금 좋은 조건에 나왔어요. 보세요.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이 집이 지금 이 정도 전세면 싼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주변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 계약을 하기가 망설여져서 자기가 속한 단톡방에 질문을 해요. 이 역세권에 지하철역 가까운 이 역세권에 엄청 전세비도 저렴한 집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계약할까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야 해. 누구는 찜찜한데 하지마. 해. 다수의 의견이 하라는 게 많아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집을 전세로 내놨던 이 집의 소유주가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그 집을 은행에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전세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못 모르고 쫓았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 나도 모르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와서 올려볼게요. 학생회장을 공격한 건 학생부장을 공격한 건 오시택인가요? 네, 오시택일 거예요. 첩자가 뭐 여럿 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츠바인 행성의 첩자가 이 낙석중학교에서 활동하는 첩자는 오시택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택 말고 다른 첩자가 있었다면 그 첩자도 임설미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꼬드겼겠죠. 그런 친구는 오시택밖에 없는 걸로 봐서 오시택이 임설미를 전담하는 첩자였을 거고, 낙석중학교 외에 지구의 다른 곳곳에는 지구인의 외형을 한 츠바인의 첩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에 와주세요. 우리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싶을 때 그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도서관 통해서 초대해 주시면 제가 날짜 조절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오시택 이야기 했고 새 메시지가 또 왔어요. 투표권자에게 강요할 시 찬성으로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설정을 이 설정이 없다면 학생부장 선생님이 임설미에게 다가가서 설미야 너는 절대 삼선을 신으면 안 돼. 외계인이 이러거든 하고 알려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정 조약으로 그들이 이런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임설미는 정상의 집합반에 있나요? 당연하죠. 설미는 지극히 정상이고 자기도 모르게 인류몰살 동의에 동의한 삼선 슬리퍼를 신은 친구들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수와 다수냐 소수냐의 의견을 가르는 데 쓰지 않고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10초 정도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있는지 한번 더 기회를 드리고요. 그 사이에 작가님 오늘 긴 시간 강의해 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셨는데 전체 시간 마무리하는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작품 최후의 임설미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SF 소설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다수와 소수의 개념에 대한 다수와 소수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게 온당한가 하는 그 주제의식에서 파생된 어떤 토론을 직접 하고
고민까지 거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깊은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때보다 질문의 수준도 높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여러분을 직접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제 강연 직접 보면 훨씬 재밌거든요. 제가 강연을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면 강의록을 더 다르게 짜왔을 거예요. 더 재밌는 강의록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맞추면 서로 현장 피드백 줘가면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너무너무 아쉽고 지금은 성남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지만 어쨌거나 성남에서 초대해줘서 온라인으로나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각각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겠지만 뭔가 인설미를 같이 읽은 친구 공동체로서 오늘 추억 저도 간직하고 여러분도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대면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작가님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이 더 와서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민도 정상이라면 정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상을 구분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지 않을 때가 가장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나는 정상에 넣고 나와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는 소외시키기 위해서 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눴던 것 같아요. 사실 정상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의 예를 들어서 조현병을 앓는 어떤 경계성 정신장애를 앓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상담과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로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만약에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그 친구 역시 정상에 속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은 A는 정상이고 B는 비정상이라고 자꾸만 얘기할 때는 누군가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B라는 소수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지 않는 평범한 세상이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우리 인터뷰 면접 때 더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같이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려주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 한 명 한 명 제가 다 읽어봤어요, 지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 네, 수고했어요. 저도 나갈까요?